한 산업이 불과 2년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외식업이에요. 점심 한 끼에 15,000원을 내는 시대인데 왜 식당들은 오히려 줄줄이 문을 닫고 있을까요? 2024년 2분기 마침내 문 닫는 가게 수가 새로 여는 가게 수를 앞질렀습니다. 손님은 비싸다 하고 사장님은 남는 게 없다고 해요. 그 사이 어딘가로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입니다. 그 구조와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현상은 결과였어요.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가격과 수익 사이의 이상한 괴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배달 앱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중개 수수료로 약 2,000원, 카드 수수료로 600원, 가게가 내는 배달비로 2,900원, 부가세까지 더하면 6,000원 넘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재료비, 인건비, 월세를 빼면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어요. 월 매출 1,500만 원 올리는 식당 사장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1,500만 원어 팔면 뭐 하나요? 배달앱 비용만 내면 남는 게 없다고요.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장님들이 줄줄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직장인 점심값이 10,000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고 고깃집에서 저녁 한 끼 먹으려면 1인 3, 4만 원은 각오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값을 받는 식당들이 왜 줄줄이 망하는 걸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매출과 이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매출은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를 합친 금액이고 이익은 거기서 모든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비용이 더 크면 남는 건 없어요. 예전에는 장사가 단순했습니다. 재료 사서 요리하고 손님에게 팔면 그 차액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매출이 생기는 순간 그 돈은 여러 방향으로 쪼개져서 흩어져요. 배달 유민족, 쿠팡 이츠, 요기요. 이 세 회사가 음식 배달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현재 배달 앱 3사의 중개 수수료율은 9.7에서 9.8%입니다. 숫자만 보면 10%도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카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면 배달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집을 찾을 때 스마트폰부터 꺼내 들어요. 배달 앱에 안 나오는 식당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가격표는 사장님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손님은 그 사정을 알 리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메뉴판에 적힌 숫자뿐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식당이 많아진 건 대체 왜일까요? 한국 외식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 하나를 기억해야 해요. 인구 10,000명당 식당 125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당 밀도예요. 밀도란 일정한 공간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울 어느 골목을 걸어도 눈에 보이는 곳마다 음식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죠. 편의점보다 식당이 많은 나라. 이게 대한민국 외식업의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식당이 많아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특유의 고용구조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뿌리에는 조기 퇴직 문화가 있어요.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가 채 안 됩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40, 50대에 회사를 나오게 되죠. 문제는 회사를 나온 다음이에요. 재취업 시장은 냉혹합니다. 50대 구직자를 반겨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니 시간도 돈도 빠듯하고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가게나 하나 차려볼까? 치킨집, 분식집, 카페. 별다른 자격증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 보이는 업종에 사람들이 몰려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창업 설명회를 열고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퇴직자들을 유혹하죠. 몇 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업계에서는 묻지마 창업이라고 불러요.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상권 분석도 안 하고 나만의 특색도 없이 일단 문을 여는 거예요. 요리를 해본 적도, 손님을 받아본 적도, 원가 계산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새로 문을 연 음식점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망해요. 5년까지 버티는 곳은 더 적고요. 서울시 데이터를 보면 2024년 2분기 기준 강북구의 외식업 폐업률은 5.2%에 달했어요. 10곳 중 5곳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가 망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가게가 들어선다는 점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식당이 너무 많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식당이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한 경쟁입니다. 같은 골목에서 비슷한 메뉴를 파는 가게들이 손님을 놓고 싸워요. 가격을 깎고 양을 늘리고 서비스를 더하죠.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남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에 임대료 문제가 겹칩니다. 업계에서는 3일 매출로 월세를 감당해야 장사를 해볼 만하다고 말해요. 그보다 높으면 사실상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미 빡빡한 구조였는데 여기에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2010년대 후반 배달앱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편하고 손님 입장에서도 메뉴 비교가 쉬우니까 서로 좋았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게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됐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배달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됐어요. 한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분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는 잘 되고 있는데 배달이 매출의 80%를 차지해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장사는 잘 되지만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배달이 민족에서 울트라콜 광고비 하나당 88,000원인데 그걸 10개, 15개씩 쓰면서 장사했어요. 거기에 중개 수수료까지 따로 내야 하고요. 배달앱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메뉴입니다. 배달에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안 어울리는 음식이 있거든요. 식어도 맛있게 안 변하고 포장하기 쉬운 메뉴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반면에 바로 먹어야 제맛인 음식, 예쁘게 담아야 하는 요리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건 가게의 형태예요. 손님이 앉을 공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요리만 하는 공간, 이른바 배달 전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배달 전문점이란 홀 없이 배달 주문만 받는 주방을 말해요. 건물 지하나 외진 골목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님 눈이 안 닿으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웠어요. 세 번째 변화는 가격이에요. 수수료를 감당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사장님 중 47.6%가 판매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34.8%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고 해요. 이중 가격제란 같은 메뉴인데 매장에서 먹을 때랑 배달시킬 때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배달 음식은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이게 외식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매출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성장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시기 배달 매출이 폭발한 건 사실이에요. 배달앱 거래 금액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 배달 음식 시장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어요. 2021년에도 그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들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주방은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이때 창업 붐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회사에서 나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외식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배달앱 시대에는 좋은 자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퍼졌거든요. 지하 주방에서도 외진 골목에서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배달 전문점을 차리는 비용은 일반 식당의 절반도 안 됐어요. 문턱이 낮으니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배달 전문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떡볶이, 치킨, 족발, 찜닭. 배달하기 좋은 메뉴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렸어요. 정부도 한몫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풀렸고 이자가 낮은 대출이 쏟아졌어요. 돈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창업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가게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사장님들은 가게를 늘릴 생각을 했고 이 호점을 냈고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다들 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이게 진짜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킨 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밖에 못 나가니까 배달을 시킨 거지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건 2022년이었어요. 거리두기가 풀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하죠. 엔데믹이란 전염병이 잦아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매장 내 식사는 5.8% 늘었지만 배달은 오히려 4.9% 줄었습니다. 동시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재료값이 뛰었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어요. 금리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에요. 코로나 때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장님들이 갑자기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난 거예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가 시작됐습니다. 외식업 사장님들 사이에서 은어처럼 퍼진 말이 있어요. 죽음의 오각형. 이건 사방에서 목을 조여오는 5가지 비용을 뜻합니다. 인건비, 식자재비, 임대료, 공과금, 그리고 배달 수수료. 이 5가지 비용이 동시에 덮쳐오면 버틸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외식업 종사자 1,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원부자재 비용 상승으로 33.5%였습니다. 2위가 물가 인상 20.2%, 3위가 인건비 상승 16.9%였어요. 근데 소비자 단체가 외식업 점주 502명에게 물었을 때는 결과가 달랐어요. 가장 부담되는 요인 1위로 배달앱 수수료가 꼽혔습니다. 7점 만점에 5.68점으로 인건비나 식재료비보다 높았어요. 그만큼 배달앱이 사장님들 마음에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공개한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2020년에 5.4%였던 배달앱 총비용률이 2024년에는 20%를 넘었고 2025년 초에는 25.6%까지 올랐습니다. 총비용률이란 배달앱을 통한 매출에서 배달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 팔면 25만 원이 배달앱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가맹점주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비용에 쪼들리면 어디선가 아끼고 싶어져요. 그게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좋은 재료 대신 싼 재료를, 경력 있는 직원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꼼꼼한 관리 대신 대충 넘기기를 선택하는 가게가 늘어나요. 2024년 초 경기도에서 배달 전문점 360곳을 조사했는데요. 3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어요. 그중 소비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어요. 배달 죽집에서 일한다는 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가게에 레토르트 식품이 잔뜩 쌓인 사진을 공개했어요. 레토르트 식품이란 공장에서 만들어서 봉지에 담아 파는 즉석식품을 말해요. 그 제품들이 마트에서 5,000원도 안 하는데 가게에서는 13,5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댓글에는 종종 주문해 먹었는데 이젠 못 믿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15,000원 내고 실패할 수도 있는 도박을 하느니 확실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식당의 진짜 경쟁 상대는 옆집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마트 냉장 코너와 편의점 진열대예요. 이게 지금 한국 외식업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의 정체입니다. 숫자를 보면 명확해요. 2024년 편의점 4사의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17에서 25%나 급증했습니다. CU는 25.5%, GS25는 20.7%, 세븐일레븐은 20% 올랐어요.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2021년부터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죠. 가격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편의점 도시락은 4,000원에서 5,000원대입니다. CU의 백종원 도시락, GS25의 해자로운 집밥 시리즈가 모두 5,000원 안팎이에요. 같은 돈으로 식당에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김밥 한 줄이 3,362원까지 올랐고 짜장면은 7,146원, 냉면은 11,692원이에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사면 밥과 반찬을 든든히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15,000원을 내고 식당에서 모험을 해야 할까요? 더 놀라운 건 편의점 고객층의 변화예요.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편의점에서 20대 이하 고객의 구매액은 11.5% 줄었어요. 근데 50대는 18.3%, 60대는 21.4%나 늘었습니다. 밥값 부담이 커지면서 어르신들까지 식당 대신 편의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의 품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리뷰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집밥만 못하지만 그래도 형편없는 급식보다 낫다. 2024년 편의점 도시락 트렌드는 집밥이에요. 기사식당이나 가정집 냉장고에서 낼 법한 반찬 조합에 밥솥에서 방금 꺼낸 듯한 쌀밥 식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가정간편식이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해요. 밀키트, 냉동 도시락, 즉석 국물 요리 같은 것들이죠. 2023년 기준으로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손님들의 셈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외식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음식을 맛보는 기회였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웬만한 음식은 사다가 데워 먹을 수 있어요. 굳이 식당에 가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시장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2024년 외식업 현장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중간은 사라지고 양쪽 끝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살아남는 가게와 망하는 가게 사이에 중간 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K자형 생존 곡선이라고 불러요. 알파벳 K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위로 쭉 올라가는 선과 아래로 쭉 내려가는 선이 있죠. 딱 그 모양대로 위로 뜨는 가게와 아래로 꺼지는 가게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첫 번째 그룹은 초저가 전략을 선택한 식당들이에요. 극단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아서 계산대 직원을 없애요. 키오스크란 손님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기계예요. 서빙 로봇을 써서 홀 직원도 최소화하죠. 메뉴는 한두 가지로 확 줄여서 재료 관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규모가 필요해요.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큰 회사가 유리한 구조죠. 실제로 출장 음식점업은 사업체 수가 12.9%, 매출액이 15.5%나 증가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으로 떠올랐어요. 위로 올라가는 두 번째 그룹은 정반대 길을 가요. 초고가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프리미엄이란 최고급을 뜻해요. 줄 서서라도 먹고 싶은 확실한 이유를 만드는 거죠. 유명한 요리사의 이름값, 독특한 분위기, 다른 데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 이런 것들이 비싼 가격을 정당화해 줍니다. 흑백 요리사 열풍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넷플릭스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출연 셰프들의 식당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오마카세 열풍도 마찬가지예요. 오마카세란 셰프가 그날 가장 좋은 재료로 알아서 코스 요리를 내주는 방식을 말해요. 1인당 10만 원이 넘는데도 예약이 꽉 차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낀 가게들이에요. 편의점보다는 비싼데 특별하다고 하기엔 애매한 가격대. 특별한 맛도, 특별한 분위기도 없이 그냥 밥을 파는 식당. 이런 곳에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식 음식점, 구내식당은 모두 실적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 외국식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은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해서 2024년 3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한 경험을 파는 곳은 살아남고 어중간한 곳은 밀려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외식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경쟁력 없는 가게들이 강제로 밀려나는 거대한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뿌리부터 바뀐 겁니다. 손님들의 선택지가 늘어났고 눈높이는 올라갔으며 돈을 쓸 때의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냥 문 열면 손님이 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의 끝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맛없고 불친절하고 양심 없는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든요. 밖에서 밥 먹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셈이죠. 살아남은 식당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곳들일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사장님들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다가 모든 걸 잃는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극을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선택지는 둘입니다. 압도적인 맛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거나 스마트한 경영으로 비용 구조를 확 바꾸거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버티는 건 이제 전략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라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께도 한 말씀 드려요. 정말 좋은 식당을 발견하면 기억해 주세요. 자주 가주세요. 단골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 가게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퇴직자들에게 식당 창업 말고 다른 길을 열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창업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다면요. 배달앱 수수료가 더 공정했다면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 정리가 끝난 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동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은 단순한 불경기 탓이 아니었어요.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6천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5천 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까지 여러 원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남아요. 배달앱 3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허덕이는데 정작 플랫폼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한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달앱의 진짜 수익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수료 9.8%가 전부가 아니에요. 광고비, 노출 순위, 숨겨진 비용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달앱 수수료 지금 수준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규제가 필요한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숫자와 데이터로 경제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요. 뉴스에서 말 안 해주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